밧줄 준비됐지? 여행 가신다고 하면 그날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창고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통장에 4억이 있다니까.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도 외국으로 가자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혼자 여행 가겠다고 하더라고. 완벽한 기회야. 그런데 만약 돌아오시면 그때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산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바다에서 실족한다든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28년을 키운 내 아들이 3년을 한 집에서 살며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나를.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미리 준비된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예순의 김순자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려드리는 건데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저 같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유독 쌀쌀한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저는 오랜만에 아들집 창고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명진이가 결혼한 후 이사 온 집이었는데 제가 가끔 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이것저것 해주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미영이가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오히려 반겨주어 안심했었거든요. 그날도 며느리 미영이가 어머님, 창고에 정리할 것들이 많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꺼내고 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요즘 드라마들이 워낙 현실적이잖아요.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명진이와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고 비밀스러운 톤으로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여행 보내고 나서 집부터 팔자. 전세금만 해도 2억이야, 미영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해? 명진이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님 수첩에 다 적혀 있더라고. 생일, 전화번호, 은행 비밀번호까지. 진짜 노인들은 뭐든 다 적어두더라. 이 미영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창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났어요. 28년 전 갓난아기였던 명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새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행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나 보다 싶었는데 미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상속받는 거지. 뭘 어차피 시어머니는 혼자시잖아. 아무도 찾지 않을 거고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들은 명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맞아. 그럼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겠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덧붙인 말은 소름 끼쳤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고 나는 노인들 많아. 특히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들은 제가 여행을 간다고 말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잠적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로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계속 들려오는 소리에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명의니까 서명만 위조하면 돼. 명진이가 말했어요. 위조는 내가 할게. 어머님 글씨체 연습해 뒀거든. 미영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귀금속들도 다 처분하자. 특히 어머님이 아끼시는 금반지들 말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치가 떨렸어요. 그들이 제 집을 이미 몇 번이나 뒤져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재에 있는 도장들도 가져와야지. 은행에서 필요할 거야? 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 핸드폰도 우리가 관리하자. 여행지에서 연락 오면 적당히 둘러대고 미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시면? 그럴 리 없어. 내가 일주일짜리 패키지 여행으로 예약해뒀거든. 중간에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위해서 여행을 예약해준다고 했을 때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를 일주일 동안 완전히 고립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진행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와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명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 집도 팔렸고 돈도 다 빼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해외로 뜰 예정이고 미영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대화였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미영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 잘해준다고? 그냥 자기 만족이지. 우리가 원한 적 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가져가는 게 뭐가 나빠. 말은 그렇지만 어차피 엄마도 나이 많으시고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신데. 건강해 보이기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엄마가 같은 물건 둔 곳도 자주 까먹으시잖아. 그런 어머님이 혼자 재산 관리하시는 게 더 위험해. 정말 악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명진이와 미영이가 조금씩 이상했거든요. 평소보다 자주 안부를 묻더니 제 건강에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이용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며 제 폰을 자주 만졌어요. 어머님,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서 어려우시죠? 제가 설정해드릴까요? 미영이가 친절하게 말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는데 1시간 넘게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사용하기 쉽게 설정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폰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통화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뒀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도와준다며 통장을 보자고 했고요.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다던데 통장 정리 좀 해드릴까요? 명진이가 말했어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엄마. 요즘 은행 업무가 복잡해져서 어르신들이 실수하기 쉬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 통장과 도장들을 며칠 동안 가져갔어요. 그때 그들이 제 계좌 정보를 다 파악하고 복사까지 해뒀을 거예요. 저는 그저 효심 깊은 자식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나 봅니다. 미영이가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요즘은 여행이라고 해야 기분 전환도 되죠. 명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인생도 즐기세요. 여행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래, 한번 제주도나 다녀올까? 라고 했던 건데 그들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이 여행 계획을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보통 자식들이 부모님 여행을 도와준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미영이가 직접 여행사에 가서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고 숙소까지 예약해줬어요. 어머님, 일주일 코스로 예약했어요. 제주도 전체를 다 돌아보실 수 있고요. 일주일이나? 너무 길지 않니? 아니에요. 이왕 가시는 거 푹 쉬고 오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저를 최대한 오래, 최대한 멀리 보내려고 했던 거죠. 제주도를 선택한 것도 육지에서 가장 멀고 중간에 돌아오기 어려운 곳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로 예약해서 제가 마음대로 일정을 바꿀 수 없게 하려던 거였고요. 어머님, 패키지 여행이라서 중간에 일정 변경은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다니시기만 하면 돼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직접 사다 줬어요. 제가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미영이가 제 옷들을 보면서 기 옷은 여행용으로 좋지 않아요. 이건 너무 낡았어요. 하면서 이것저것 골라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제 옷 중에서 값 나가는 건 따로 빼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는 귀중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라며 제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빼라고 했어요. 집에 두고 가세요.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상한 낌새는 더 많았어요. 미영이는 갑자기 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고 명진이는 차를 알아본다며 중고차 시장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요즘 차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제가 물어보니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명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거실, 안방, 주방까지 구석구석 다 찍었어요. 뭘 찍는 거니? 인테리어 참고용이에요. 저희 집도 어머님 집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부동산 매물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겠죠. 심지어 제 귀금속을 청소해드릴게요. 라며 가져갔다가 며칠 후에 돌려줬는데 분명히 감정받으러 갔을 거예요. 어머님, 반지들이 너무 더러워졌네요. 보석상에 가서 깨끗하게 해올게요. 그렇게 이틀 동안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값을 알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파악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평소에 몇 시에 주무세요? 은행은 언제 가세요? 시장은 어느 요일에 가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웃집 사람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명진이 아내 미영이에요. 평소에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저희가 자주 와서 도와드리는데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웃들에게 미리 자신들을 각인시켜뒀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짜 자식 같아서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미영이는 제가 딸이 없어서 서운해하던 차에 들어온 며느리라서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던 미영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명진이도 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이런 뜻이었다니. 창고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들은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명진이가 엄마, 여행 언제 가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미영이가 어머님, 짐은 제가 싸드릴게요. 라고 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이 제 여행 일정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님, 여행 중에 연락 자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날씨 보고 결정해야지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행을 가는 동안 누군가 제 이름으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수작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제 집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행 가신 동안 집 관리도 해드려야 하고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리고 명진이는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여행 가시면 공과금이라도 대신 내드려야죠. 그리고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돈도 보내드려야 하고요에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 명진이가 참 효자네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니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어머님, 여행 가시기 전에 병원 검진 한번 받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영이가 말했을 때 저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병원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만약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둔 기록이 있으면 보험 처리할 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도 써두세요 라고 했어요. 유언장.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도 미리 써둔다고 해요. 명진이가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유언장을 써두게 하려던 거였어요. 물론 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명진이에게 상속한다고 쓰라고 했겠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제주도로 떠날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더 친절해지더니 어머님, 짐은 가볍게 싸세요. 여행지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마치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특히 미영이가 어머님, 혹시 여행 중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이 연락 두절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연락이 안 되다니? 왜 연락이 안 되겠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제주도는 산도 많고 바다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명진이도 엄마, 폰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충전기 꼭 챙기세요. 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제 여행 일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첫날에는 어디 가세요? 둘째 날 일정은 뭐예요? 숙소 주소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연락할 일이 있을까 봐요. 심지어 어머님이 묵는 호텔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행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혹시 제가 중간에 돌아오려고 해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여행 중에는 낯선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요즘 여행지에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미영이가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져서 도움을 요청할까 봐 미리 차단하려는 거였을 거예요. 혼자 다니시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명진이도 덧붙였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될 텐데 과연 제가 준비한 대응책이 통할지 불안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 창고에서 들은 대화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명진이와 미영이가 제 집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제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쏟아내고 서랍을 뒤져서 통장을 찾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지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명진이를 키우며 보낸 30년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주방, 열병을 앓을 때 간병했던 안방, 그 모든 공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는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효심 깊은 모습을 연출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조바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빨리 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거든요. 공항 로비에서 체크인할 때도 그들이 계속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비행기 시간 맞춰서 들어가세요.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세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님, 폰 꺼뜨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걱정되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걱정은 무슨, 연락이 두절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혹시 연락이 안 되면 호텔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호텔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명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알았어. 조심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그들은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들과 헤어진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들이 제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닌지 똑똑히 보여주마.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휴대폰을 끄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실 저는 애초에 제주도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항공편으로 서울에 돌아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제주도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만 호텔에서 보낸 후 다음 날 새벽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으니 폰은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맡겨두었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진이와 미영이가 제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웃집 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오후부터 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대요. 가구 옮기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심지어 전동 드릴 소리까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누가 저러고 있나 의아해하셨지만 명진이가 미리 저희가 어머니 댁 정리 좀 하려고요 라고 말해둔 터라 별로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워낙 눈썰미가 좋으셔서 그래도 너무 시끄럽게 하네라며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집에서 온갖 귀중품들을 찾아다녔어요. 금반지, 목걸이, 제가 아껴두던 한복까지 모조리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찾아냈고 명진이는 제 서재에서 각종 중요한 서류들을 뒤졌어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찾은 건 제 통장과 도장이었는데 다행히 그건 제가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둬서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제 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만 해도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김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들이 제 침실까지 완전히 뒤져서 매트리스까지 들춰봤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도 숨겨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부엌도 완전히 뒤져서 쌀통, 김치냉장고 안까지 다 뒤졌다고 해요. 혹시 제가 현금을 숨겨둔 곳이 있을까 봐서였겠죠.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체를 불러들였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라며 시세를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겨 순자 씨가 집을 파신다고요? 라고 물어보니 명진이가 뻔뻔하게 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로 하셔서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간다니요. 김 할머니가 순자 씨가 요양원에? 말도 안 돼.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김치도 담그고 청소도 하시던데 라고 하니까 미영이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시지만 사실은 치매 초기라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뒀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이 제 이름으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 이라며 가짜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위조했던 거예요. 물론 그 진단서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위조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웃들과 부동산 업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셋째 날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옷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골라내더니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건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헌옷 수거함에 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명진이 아빠 제사 때마다 입던 검은 한복까지 가져갔다더라고요. 그 한복은 남편이 사준 거라서 특별히 아끼는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명진이는 제 책들과 사진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가족 사진들, 명진이 어릴 때 그림들, 제가 아끼던 책들이 모두 쓰레기가 된 거죠. 김 할머니가 너무하다며 몇 장이라도 건져내려 했지만 이미 쓰레기 차가 가져간 후였대요. 순자 씨가 돌아오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라고 김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해요. 정말 그들은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제 물건들을 버리면서도 값 나가는 건 따로 챙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끼던 도자기들, 골동품 화병, 심지어 제 어머니 유품까지 모조리 골라내서 중고품 업체에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쓸만한 건 모두 가져갔고요. 미영이는 제 가전제품들을 가져갔고 명진이는 제 서재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가져갔어요. 정말 한치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 날, 그들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를 중고 업체에 팔아넘기고 제가 애지중지하던 화분들까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난초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것까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제 주방에서 쓸만한 그릇들과 조리 도구들을 골라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고 명진이는 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다고 해요. 김 할머니가 명진이가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더라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여행지에서 사고라도 나기를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팔집인데 뭐 어때라면서 술 마시고 떠들었다고 해요. 이웃집에서 신고할 뻔했는데 명진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느라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라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자식들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집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가 발동됐습니다.
사실 저는 창고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거든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하루만 있다가 몰래 서울로 돌아와 친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어뒀어요. 그들이 제 집에서 물건들을 훔쳐나오는 모습, 부동산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었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점점 분노가 차올랐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자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해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은행 대여금고에 맡겨둔 건 물론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뒀거든요. 만약 제가 일주일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로 사고를 당한다면 그들이 제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둔 거죠. 또한 제가 일주일 이상 연락 두절이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도록 장치도 마련해뒀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말 완벽한 준비시네요.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로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라고요. 다섯째 날 새벽, 드디어 제가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제 집에서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갖고 온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가구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폐가 같았어요. 그들이 거실에서 이제 다 끝났다. 계약서 쓰고 입금만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시어머니가 돌아와도 이미 집도 팔렸고 물건도 다 없는데 뭘 어쩌겠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진이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명진이와 미영이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 어머님 하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미영이는 심지어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명진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언제 오셨어요? 여행은 지라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봤어.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제가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제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가는 모습, 부동산 업체와 거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명진이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오해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창고에서 내 여행 밧줄 이야기하면서 내 죽음을 바라는 말까지 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무슨 오해야?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머님 재산을 노렸어요. 그런데 어쩔 건데요? 계약은 다 끝났고 어머님 물건들도 다 처분했는걸요의 정말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명진이도 덤마, 미안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도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계약. 무슨 계약?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이 어떻게 유효하겠니? 그때 제가 꺼내든 건 바로 위조 서명에 대한 고발장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해둔 거였거든요.
명진이와 미영이가 제 이름으로 서명한 모든 서류들이 위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훔쳐간 물건들도 다 목록으로 정리해뒀다. 경찰서에 이미 신고했고 내일 아침에 수사가 시작될 거야. 명진이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시 돌려준다고? 너희들이 버린 우리 가족 사진들은 어떻게 돌려줄 거니? 쓰레기차에 실려간 내 추억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28년 동안 혼신을 다해 키운 아들이 3년 동안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니 명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도 울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사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진이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거든. 명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는데 사실은 바람 피운 여자의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친아들인 줄 알고 28년을 키웠지만 사실 너한테는 내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죠. 미영이가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짓을 헛되이 한 거예요. 명진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그럼 진짜 친아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어머님 돈 노린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밧줄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죽기를 바랐잖아. 그건 너도 동조했잖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저한테 보여준 모든 친절과 효성이 가짜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찍어둔 증거 자료들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있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제 귀금속들을 팔아넘긴 게 CCTV에 찍혀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명진이는 부동산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됐어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팔려고 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명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고 미영이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어서 그들의 거짓말은 다 들통났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저를 상대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게 한두 달이 아니었더라고요. 미영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니 작년부터 시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혹시 의심할까 봐 연기 연습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도 착한 며느리 연기 성공. 시어머니가 완전히 속았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됨지 같은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곧 큰돈 생길 예정이라며 자랑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럼 우리도 집 사고 차 사야지.
이런 대화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만약을 대비해 제 사고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여행지에서 실제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계획해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실족사 했다고 하면 됨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빨리 재산 정리. 보험금도 챙기고 해외로 도픽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2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평소에는 저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착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우연히 창고에서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당했을 거예요. 재판에서 그들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님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하셨어요. 결국 명진이는 징역 3년, 미영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물건들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고 부동산 계약도 무효 처리됐죠. 하지만 제가 잃은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모정, 3년 동안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걸 잃었거든요. 특히 제가 명진이에게 했던 마지막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명진이는 분명 제가 낳은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한 번은 속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거짓말을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거짓말로 상처를 주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가 감옥에서 나온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번 끊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라고 격려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믿음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심과 조심성도 필요해요.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의 재산이나 개인정보에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배신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처럼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요. 법적인 조치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실버 세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경찰, 복지관, 이웃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니까 결국 이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보여줍시다. 그들이 제 옷장을 열어 옷들을 쏟아내고 서랍을 뒤져 통장을 찾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명진이를 키우며 보낸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주방, 열병을 앓을 때 간병했던 안방, 그 모든 공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는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하면서 겉으로는 효심 깊은 모습을 연출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조바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서 빨리 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거든요. 공항 로비에서 체크인할 때도 그들은 계속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비행기 시간 맞춰서 들어가세요.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세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님, 폰 꺼뜨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걱정되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걱정은 무슨, 연락이 두절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혹시 연락이 안 되면 호텔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호텔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명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알았어. 조심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그들은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공항에서 그들과 헤어진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들이 제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닌지 똑똑히 보여주마.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휴대폰을 끄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실 저는 애초에 제주도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항공편으로 서울에 돌아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제주도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만 호텔에서 보낸 후 다음 날 새벽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으니 폰은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 맡겨두었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진이와 미영이가 제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웃집 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오후부터 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대요. 가구 옮기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심지어 전동 드릴 소리까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누가 저러고 있나 의아해하셨지만 명진이가 미리 저희가 어머니 댁 정리 좀 하려고요 라고 말해둔 터라 별로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워낙 눈썰미가 좋으셔서 그래도 너무 시끄럽게 하네라며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니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집에서 온갖 귀중품들을 찾아다녔어요. 금반지, 목걸이, 제가 아껴두던 한복까지 모조리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찾아냈고 명진이는 제 서재에서 각종 중요한 서류들을 뒤졌어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찾은 건 제 통장과 도장이었는데 다행히 그건 제가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둬서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제 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만 해도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김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들이 제 침실까지 완전히 뒤져서 매트리스까지 들춰봤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도 숨겨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부엌도 완전히 뒤져서 쌀통, 김치냉장고 안까지 다 뒤졌다고 해요. 혹시 제가 현금을 숨겨둔 곳이 있을까 봐서였겠죠.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체를 불러들였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라며 시세를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겨 순자 씨가 집을 파신다고요? 라고 물어보니 명진이가 뻔뻔하게 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로 하셔서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간다니요. 김 할머니가 순자 씨가 요양원에? 말도 안 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김치도 담그고 청소도 하시던데 라고 하니까 미영이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시지만 사실은 치매 초기라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뒀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이 제 이름으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 이라며 가짜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위조했던 거예요. 물론 그 진단서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위조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웃들과 부동산 업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셋째 날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옷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골라내더니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건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헌옷 수거함에 버렸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명진이 아빠 제사 때마다 입던 검은 한복까지 가져갔다더라고요. 그 한복은 남편이 사준 거라서 특별히 아끼는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명진이는 제 책들과 사진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가족 사진들, 명진이 어릴 때 그림들, 제가 아끼던 책들이 모두 쓰레기가 된 거죠. 김 할머니가 너무하다며 몇 장이라도 건져내려 했지만 이미 쓰레기 차가 가져간 후였대요. 순자 씨가 돌아오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라고 김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해요. 정말 그들은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제 물건들을 버리면서도 값 나가는 건 따로 챙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끼던 도자기들, 골동품 화병, 심지어 제 어머니 유품까지 모조리 골라내서 중고품 업체에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쓸만한 건 모두 가져갔고요. 미영이는 제 가전제품들을 가져갔고 명진이는 제 서재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가져갔어요. 정말 한치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넷째 날, 그들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를 중고 업체에 팔아넘기고 제가 애지중지하던 화분들까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난초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것까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제 주방에서 쓸만한 그릇들과 조리 도구들을 골라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고 명진이는 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했다고 해요. 김 할머니가 명진이가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더라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여행지에서 사고라도 나기를 바라고 있었나 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팔 집인데 뭐 어때라면서 술 마시고 떠들었다고 해요. 이웃집에서 신고할 뻔했는데 명진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느라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라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자식들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집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가 발동됐습니다. 사실 저는 창고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거든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서 하루만 있다가 몰래 서울로 돌아와 친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어뒀어요. 그들이 제 집에서 물건들을 훔쳐나오는 모습, 부동산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었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점점 분노가 차올랐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자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해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은행 대여금고에 맡겨둔 건 물론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뒀거든요. 만약 제가 일주일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로 사고를 당한다면 그들이 제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둔 거죠. 또한 제가 일주일 이상 연락 두절이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도록 장치도 마련해뒀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말 완벽한 준비시네요.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로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라고요. 5째 날 새벽, 드디어 제가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제 집에서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갖고 온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가구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폐가 같았어요. 그들이 거실에서 이제 다 끝났다. 계약서 쓰고 입금만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시어머니가 돌아와도 이미 집도 팔렸고 물건도 다 없는데 뭘 어쩌겠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진이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명진이와 미영이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 어머님 하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미영이는 심지어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명진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언제 오셨어요? 여행은 지라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봤어.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제가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제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가는 모습, 부동산 업체와 거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명진이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오해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창고에서 내 여행 밧줄 이야기하면서 내 죽음을 바라는 말까지 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무슨 오해야?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머님 재산을 노렸어요. 그런데 어쩔 건데요? 계약은 다 끝났고 어머님 물건들도 다 처분했는 걸요의 정말 뻔뻔한 태도였어요. 명진이도 덤마, 미안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도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계약. 무슨 계약?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이 어떻게 유효하겠니? 그때 제가 꺼내든 건 바로 위조 서명에 대한 고발장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해둔 거였거든요. 명진이와 미영이가 제 이름으로 서명한 모든 서류들이 위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훔쳐간 물건들도 다 목록으로 정리해뒀다. 경찰서에 이미 신고했고 내일 아침에 수사가 시작될 거야. 명진이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시 돌려준다고? 너희들이 버린 우리 가족 사진들은 어떻게 돌려줄 거니?
쓰레기차에 실려간 내 추억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28년 동안 혼신을 다해 키운 아들이 3년 동안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니 명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도 울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사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진이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거든. 명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는데 사실은 바람 피운 여자의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친아들인 줄 알고 28년을 키웠지만 사실 너한테는 내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죠. 미영이가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짓을 헛되이 한 거예요. 명진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그럼 진짜 친아들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어머님 돈 노린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밧줄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죽기를 바랐잖아. 그건 너도 동조했잖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저한테 보여준 모든 친절과 효성이 가짜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찍어둔 증거 자료들과 이웃들의 증언까지 있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제 귀금속들을 팔아넘긴 게 CCTV에 찍혀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명진이는 부동산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됐어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팔려고 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명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고 미영이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어서 그들의 거짓말은 다 들통났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들이 저를 상대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게 한두 달이 아니었더라고요. 미영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니 작년부터 시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혹시 의심할까 봐 연기 연습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도 착한 며느리 연기 성공. 시어머니가 완전히 속았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됨. 같은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곧 큰돈 생길 예정이라며 자랑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럼 우리도 집 사고 차 사야지. 이런 대화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만약을 대비해 제 사고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여행지에서 실제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계획해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실족사 했다고 하면 됨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빨리 재산 정리. 보험금도 챙기고 해외로 도픽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2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평소에는 저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착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사기꾼들이었어요. 만약 제가 우연히 창고에서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당했을 거예요. 재판에서 그들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님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하셨어요. 결국 명진이는 징역 3년, 미영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물건들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고 부동산 계약도 무효 처리됐죠. 하지만 제가 잃은 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28년 동안 쌓아온 모정, 3년 동안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걸 잃었거든요. 특히 제가 명진이에게 했던 마지막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명진이는 분명 제가 낳은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속인 것처럼 저도 한 번은 속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거짓말을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거짓말로 상처를 주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명진이와 미영이가 감옥에서 나온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번 끊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라고 격려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믿음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심과 조심성도 필요해요.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의 재산이나 개인정보에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배신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처럼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고요. 법적인 조치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실버 세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경찰, 복지관, 이웃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니까 결국 이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보여줍시다.